거기서 이제 그 습가를 따온 거죠. 습가 플러스 이제 요정의 습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큰일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 정치를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그냥 이걸로써 그냥 제가 진심 전력을 다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광수의 최강 토크 진행을 맡은 이광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솔직하고 담백한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오늘에서 하는 이광수의 최강 토크의 첫 출연자로 나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리한 질문을 아마 이광수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샥샥 피해가면서 답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선 이제 이력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틀린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름 김경진, 전남 장성 출생, 네. 고대법대 졸업하시고 30일에 사법시험 패스. 네. 인천지검, 서울지검, 광주지검 검사를 근무하다가 2000년 변호사 개업 후 다시 검찰로 복귀. 그리고 2008년 다시 변호사로 했습니다. 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20대 국회의원 역임하시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후 지금은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전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별명이 네. 습가 요정이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체격도 있으시고 네. 요정이라는 별명이 좀 안 어울리시는데 네.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습가 요정? 습가 요정 김경진. 뭐 요정하니까 좋잖아요. 이 별명을 누가 지었냐면요. 예. 그 SBS 방송사에 예. 아마 비디오 머그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비디오 머그 프로그램 그때 예. SBS 정경윤 기자인가 그분이 담당을 했었는데 예. 그 정경윤 기자 팀에 있는 작가 한 분이 예. 그때 아마 청문회 한참 예. 하고 있을 때 예. 그 다음날 제가 했던 비디오를 가공하면서 예. 뭐라고 별칭을 붙일까 하다가 습가요정으로 붙여보자라고 작가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번 붙여봤는데 그게 대박이 났었다는 거거든요. 예. 청문회 때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그 당시에 청문회 진행하면서 이렇게 습가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 누가 그랬을까? 예. 누가 을까죠, 을까? 예. 이제 전라도 사투리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전라도 사투리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습가를 따온 거죠. 습가 플러스 이제 요정의 습가죠. 예. 그래서 제가 그 SBS 비디오 머그 팀은 제가 예. 결국 그 찾아내가지고 예. 그분들 제가 전해간 기사도 했어요. 그 우병우 전 수석과는 뭐 현재 관계 괜찮으세요? 그 이후로 뵌 적이 없어요. 통화 안 해보시고요. 사실은 뵈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하시면 청문회 스타.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이제 2016년 12월에 열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이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네. 차분하고 핵심을 찌르는 지루로 이제 독보적인 활약하셨는데 네. 그 유시민 작가도 썰전에서 출연해서 김경진 의원은 화도 안 내지 않고 정말 실리다운 질을 하더라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네. 청문회 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있으신가요? 청문회 당시에 사실은 이게 뭐랄까 그때 청문회 때 받았던 칭찬은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거는 과대포장되고 과대평가된 거예요. 청문회 때는 그렇게 칭찬받을 뭘 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다른 청문위원들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법조인들, 이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진술을 할 때 평가를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추측을 물어보는 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증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서 평가라든지 추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제 법률적인 그런 훈련을 안 받으신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추측하는 추정적 사실관계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힐난이나 비판을 많이 하시는 그쵸. 거 아니에요, 보면. 화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네. 네가 사람이야. 네.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저 국회의원님 왜 그러신데요? 난 그런 거 한 일도 없는데 뭐 이런 표정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안 했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네. 이 관계 이런 정황을 가지고 보면 당신이 한 게 분명하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국회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빛이 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적인 법조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 너무 기억이 너무 나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나 타당에서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훈련받은 법조인 출신이 나왔다면 저보다 훨씬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부 그냥 그런 훈련을 안 받으신 의원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황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청문회보다도 청문회 한 2달 전쯤에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태블릿 빚이 발견된 직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라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기억나네요. 네. 네. 그때는 사실은 제가 되게 용기를 내서 질문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실제 권력은 아직은 살아 있었을 때고, 그쵸. 네. 예. 그랬는데 그거는 희한하게 언론의 보도도 별로 안 되고 국민들도 별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청문회 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가 훈련받은 어떤 그걸로 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만 조목조목 좀 던졌는데 국민들이 그냥 박수치고,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거나 뭘 하는 지점이 국민들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또 어느 지점에서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그때 이후로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대성공 또는 뭐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 또 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느꼈던 게. 그리고 의원님이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큰일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말하면 해체되고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시시비비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조국 장관 사태 때 지금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1심 판결 1심만 유죄나고 지금 항소심 대법원 안 났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본인을 제외한 조국 부인, 그 다음에 조국 조카, 뭐 오촌, 뭐 동생 다 법정에서 뭐 실형 1년, 실형 3년, 실형 4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사태 초창기에 어땠어요? 이게 무슨 검찰이 무슨 일가족을 뭐 파괴하니 뭐 이러면서 서초동 와서 촛불 시위하고, 심지어는 그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물티슈로 조국 장관 차 뭐 재판받고 검찰 수사받으려면 차 탔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의 머릿속에 시각의 좌표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조국 때 딱 일회성으로 끝났다 이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봐요.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대선 후보로 붙었잖아요. 이재명을 뽑았잖아요. 대장동 지금 재판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시비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의 국회의원들, 당료들 시시비비 올바른 선악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당대표 사건이 있었죠. 지금 김남국 사건이 있는데도 무슨 개딸인가 개혁에 무슨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민주당 지지자의 반절이 정상적인 시시비비 분별력이 없어요. 시시비비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를 그나마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정상적으로
한 게 윤석열 검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잖아요. 예.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보면 어느 순간에 개혁,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구성원들은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들은 전부 개인적인 치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달려가고 있고 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자기 치부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민주당 지지 그룹이죠. 민주당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구조 아니에요. 예. 국가 전체가 이건 비정상적인 일종의 암덩어리 아니에요. 예. 이 암덩어리에 메스를 대는 큰 어떤 용기 있는 흐름이 윤석열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이 윤석열의 흐름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지지받아야 맞는 거예요, 보면. 예. 그리고 윤석열 개인을 가지고 본다면, 예. 자, 윤석열이 진보진영, 보수진영하고 상관이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1년차 때, 예. 집권 1년차 얼마나 권력이 서슬퍼래요, 예. 보면. 맞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선거 정통성에 기반이 됐던 선거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이명박 국정원이나 뭐 여기저기서 했던 댓글 작업했던 거, 그때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출근하는 국정원 직원 가서 잡아왔잖아요. 예. 박근혜 서슬퍼른 박근혜 정권 1년차 때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시비가 걸리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렇게 강하게 잡아챘던 게 윤석열 아니에요. 예. 조국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을 했잖아요. 중앙지검장으로. 예. 그 댓글 사건 수사하고 한직으로 박혀있던 윤석열을 해서 임명을 했었잖아요. 예. 임명을 하고 조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니까 자기 임명해주고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어요. 예. 지지율이 높았지만 강하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파도 상관없고 올바르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온 몸을 던져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집단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지금 가는데 이 윤석열을 어떻게 지지를 안 해요?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4번의 총선에서 모두 광주에서 출마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에 동대문구를 당협위원장이 되셨는데 네. 지역구를 광주에서 서울로 옮기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전에 예. 어차피 윤 캠프에서 제가 핵심 참모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인가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예. 입당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예.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는 예. 당선이 불가능이죠. 근데 저는 현실 정치를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예. 국가 발전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고 싶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바보 노무현을 얘기하죠. 뭐 지역 감정,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자기는 거꾸로 가서 뭘 하겠다. 그것도 좋은 정신이지만 저는 또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능력, 통찰력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내고 그 정책을 집행해 보겠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전제 속에서 광주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면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서울에 와서 어차피 서울도 당선 가능성이 뭐 100% 뭐 확실하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이 거의 뭐 높은 거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스윙보터 지역이라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서울은 그래도 호남하고 달리 호남은 국힘으로 가면 100점 100패지만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어떤 이상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다. 여기서는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서울로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총선이 지금 1년도 넘지 않았는데 현재 동대문 을 국회의원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맞죠? 네.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을 꺾고 총선 자신 있으세요? 그건 모르죠. 근데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 자신감을 물어보면 아씨 뭐 해볼 만한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네.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선거를 벌써 정치권에서 한 20년째 지켜보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때의 민심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선거는 네. 큰 틀에서 보면 범민주당 진영, 네. 그다음에 범국민의힘 이 진영. 그러면 선거 직전에 어느 진영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이느냐. 요 보이는 진영은 선거에서 필패하고 네. 어느 진영이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보이느냐. 그러면 이 진영에 속해 있으면 평균적으로 당선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게 있죠. 이제 개인의 경쟁력.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식견이 높냐, 누가 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느냐, 또는 그 지역 내에서 가령 자당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경쟁해서 나오는 구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자기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대당에서 누가 경쟁해서 그냥 뭐 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나오면 이쪽이 경쟁력이 떨어져 또 이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큰 틀의 민심, 큰 틀의 겸손한 민심을 지역에서부터 견인해 나가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뭐 지금 1년이 한 10개월 남짓 남아있는데 최대한 겸손하게 제가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습과 자세, 느낌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느냐. 그냥 이걸로써 그냥 제가 진심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 의원님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선택입니까? 예. 제가 일단 여쭤보면 네. 그걸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돈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1억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10억 받으시겠어요?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억만 받으면 1억밖에 못 받아요. 근데 10년 뒤에 받으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10년 뒤에 10억. 지금 노후 보장은 확실히 되겠다, 그거 있으면.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게 좀 뭐 필요 없으신 거예요. 아니, 필요는 하지만, 아니,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뒤에 10억이 생기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여행을 하신다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10년 후 미래로 안 가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10년 전 과거로. 왜요? 그 이유는 뭐 아쉬운 대목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바꿔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은 좀 더 인생이 정말로 런전해졌어요.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덜 진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체적인 에너지는 뭐 이렇게 하지만 정밀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살고 저녁에 그날을 복귀해보고 또 매일매일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10년 다시 패턴할 수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검사로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 대기 대 이제 총선 3번 낙선 후 내년 총선 당선되기 중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총선 3번은 이미 낙선 지난번에 과거에 했으니까 뭐 내년에 총선 되면 더 좋겠죠 뭐. 끝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변호사님 만나가지고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올바름이에요. 보면 시시비비. 근데 그 국가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참 민주당이 지금 거의 정당 해체가 필요할 정도로 올바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이미 조국 장관 이후로 완벽하게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체되거나 심판받아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두 번째가 예산과 인재예요. 보면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돈을 필요한 직역과 어떤 자리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나누어 쓰는 것,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사인데, 인사는 이게 적재적소 원칙, 또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인재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보임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매우 잘 해야만 국민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국민의힘이 또 집권 여당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새겨 듣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써야 될 때 잘 쓰고 또 소외되는 데 없이 또 예산 배분 잘 해야 되고요. 인사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탕평의 인사가 되어야만 아마 내년 선거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여당이 참 겸손하게 정치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토크 참여해주신 김경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